네, 안녕하십니까. 상위 1%의 비밀 김종윤 국어입니다. 자, 오늘은요, 2025학년도 선덕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 대해서 출제 경향을 좀 분석해 드리고요. 주요 문항들 해설을 좀 진행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어떤 친구들은 중학교 때와의 국어시험하고는 차원이 다르네, 깜짝 놀란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 또 어떤 친구들은 이미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대비해서 좀 만족스러운 좋은 결과를 얻은 친구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아직 딱 한 번의 시험을 봤을 뿐입니다. 우리 기말고사도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여러분 3학년 1학기까지 얼마나 많은 또 시험들이 남아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어떤 방향과 전략들을 가지고 앞으로 공부해 나가야 할지, 국어를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좀 감을 잡고 방향성을 잡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위해서는 먼저는 기존의 시험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그 경향들을 좀 분석해보고 그것에 맞는 대비 전략들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오늘은 그것들을 위한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선생님이 출제 경향을 각 문항별로 출제 단원이 어디였는지 또 난이도는 어땠는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객관식이 쭉 이렇게 해서 24문항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서술형이 총 4문항 해서 도합 28개의 문항이 이번 중간고사에 출제되었습니다. 난이도는 우선은 기본적으로는 선생님이 분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가르치고 있는 또 1학년 친구들 20명의 선덕고 학생들의 시험지를 하나하나 분석해보면서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했던 부분들, 많이 틀린 부분들이 어디였는지를 잘 따져보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난이도를 선생님이 쭉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난이도 상해에 해당하는 킬러 문항들 어디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5개 문항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킬러 문항은 꿈틀에 있었던 고전 시가들을 3개의 지문으로 엮어서 출제했던 지문이었었죠. 두 번째는 꿈틀에 있었던 현대소설 페어인이라고 하는 작품의 문항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문항은 이제 고구문법에 해당하는 의문론, 의문의 변동이었었죠. 거기에 해당하는 문제들 해서 총 5개의 문항을 선생님이 킬러 주요 문항으로 뽑아봤습니다. 이 각각의 문항들은 잠시 후에 주요 문항 해설 시간에 한번 해설을 해볼 겁니다. 어떻게 내가 접근했어야 됐는지, 그리고 이 문제들을 통해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하고 배워야 되는 것들은 무엇인지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그 문항별 해설보다 중요한 건 우선 분포입니다. 자, 여러분 부교재에서 5개의 킬러 문항이 나왔습니다. 교과서에서는 전혀 출제되지가 않았죠. 그리고 상 문항들이, 킬러 문항들이 뒷부분에 좀 위치해 있고요. 앞부분에는 좀 비교적 쉬운 문항들이 출제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학생들이 이제 현장에 있을 때, 실제 시험 현장에서 시험 문제를 풀 때에는 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예술관이라고 하는 비문학 지문이 상당히 까다롭다, 어렵다라고 느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출제 난이도를 이렇게 낮게 잡은 이유는 뭐냐면요. 착한 기출, 즉 모의고사 기출이잖아요. 모의고사 기출에 있었던 지문을 변형 없이 그대로 요약해서 가져와 줬고, 그 다음에 문제들, 거기에 딸려있는 4개의 문제들도 학교 선생님들이 그렇게 많은 변형을 가하지 않았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문제를 터치하면 터치할수록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비문학 같은 경우에 착한 기출에서 거의 그대로 가져온 시험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 지문에 대해서 학습이 본격적으로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학생들의 경우에는 여기에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을 확률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험 전체에 대한 장악도 어려워지면서 시간 부족 문제를 겪으면서 뒤에 있는 부분들을 많이 틀리게 되는 그런 결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내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시험 범위가 고정적으로 주어져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학습이 많이 이루어졌어야 그것이 정상이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교재별로 이제 문항이 얼마나 출제되었는지 그 비율을 선생님이 이렇게 도표로 가져와 봤습니다. 교과서에서 이 정도 나왔고요. 꿈틀, 너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꿈틀은 고전시, 현대시, 현대소설 할 거 없이 다 나왔거든요. 앞으로 주요하게 여러분들이 공부해 주셔야 되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꿈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문 해설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해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그 지문을 진짜 제대로 장악을 했는지, 제대로 이해했는지 점검해 볼 수 있는 문제가 별로 없죠. 그 문제, 변형 문제들, 양질의 퀄리티 좋은 문제들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다 학생 여러분들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훈련하면서 내가 진짜 이 시를 제대로 이해했는지, 그리고 이것들이 변형되어서 문제로 출제화되었을 때 정말 내가 빠르고 정확하게 정답을 골라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점검하고 대비하는 그런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꿈틀은 너무너무 중요한 시험 범위가 될 것이다.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급 문법인데요. 문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선덕고 매년 어렵습니다. 전형적으로 우리 그 선덕고는요, 문법이 어려운 시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교과서에 있는 수준으로 공부하시면 안 되고요. 정말 깊이 있게까지 들어가야 되는 게 문법이고, 문법은 이렇게 네모난, 그 다음에 사실은 알 수 없어요의 19대목을 가져오긴 했지만 그 의문의 변동을 찾아야 되는 문제까지 해서 총 5문제가 나왔던 것인데, 5문제 중에 3문제나 킬러 문항입니다. 문법 같은 경우에는 정말 기계적인 학습,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서 바로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답을 시원하게 체크해낼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갖추어야만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유일하게 이 문법 같은 경우는요, 수능이나 모의고사보다 더 어렵게 출제되는 것이 바로 이 문법입니다. 내신에서 더 어렵게 출제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방심하지 말고 외울 것들은 좀 외우시고 깊이 있는 수준까지 여러분들이 커버해 가면서 학습을 해주셔야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 좋은 성적,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착한 기출에서 이제 비문학 4개 문항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 중간고사가 출제되었다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총평 부분입니다. 자, 첫 번째로 이번 선덕고 중간고사에서 특이하게 볼만한 지점은요, 바로 외부 지문이 전혀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죠? 외부 지문 언제든 다시 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시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여러분? 시는 가나다 중에 가와 나는 우리가 배운 작품에서 내지만 다라고 하는 새로운 고전시나 새로운 현대시가 외부 지문으로 쏙 들어왔을 때 그것들을 읽어내고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 그것은 결국 국어의 능력이고요. 국어의 본질적인 능력, 독해력과 문해력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학습들은 이번 중간고사에 외부 지문이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도외시하거나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점점 실력을 성장시켜 나가고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잡고 가야 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특별히 착한 기출이 이번에는 비문학에서만 연계가 되어서 중간고사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죠? 그러나 착한 기출에서 앞으로 문학에서 언제든 연계되어 내신으로 출제될 가능성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너무 방심하지 마시고 앞으로 더 꾸준하게 공부해 나가면서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국어의 실력이라고 하는 것, 국어의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들을 길러나가는 식으로 학습을 해주셔야 되겠다. 그런 방향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교과서는 좀 평이하게 냈습니다. 그러나 부교재를 어렵게 냈었죠. 교과서에서는 이제 기적이라고 하는 극작품과 그 다음에 나룻배와 행인이라고 하는 현대시 작품, 그 다음에 배를 매며라고 하는 현대시 작품, 이렇게만 출제를 했거든요. 별로 어렵지 않았고 까다로운 문제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문 자체도 어렵지 않지만 실제 문제 자체도 별로 어렵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킬러 문항은 모두 꿈틀과 고급 문법에서 출제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변별력을 주는 지점들이 바로 부교재였다는 거. 그래서 학생 여러분들 부교재를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교과서만 가지고 공부하는 시대는 이제 중학교 이후로 끝입니다. 중학교 이후로 땡입니다.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는 여러분 외부 지문과 부교재를 학습하는 것이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겠고요. 특히 우리 문법에서 이제 킬러 문항이 많이 나왔는데 문법 문제의 특징은 뭐였냐면 너 이 개념 알고 있어? 그 개념을 물어보는 수준이 아니라 조금 더 깊이 있게까지 뭘 할 수 있어야 되냐? 적용을 할 수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반모음 첨가 알고 있니? 알고 있어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네 반모음 첨가 찾아봐. 된소리 대기 알고 있니? 알고 있죠. 된소리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럼 내가 문장 5개 줄 테니까 여기에서 된소리 대기 있는 거 다 찾아봐. 다 찾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적용해내는 능력까지 아주 깊이 있는 수준으로 물어보기 때문에 다양한 변형 문제를 풀어보면서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서술형 문장의 등장입니다. 아주 본격적으로 이제 서술형 문장이 시작을 했죠. 물론 작년까지도 선덕고 시험에 서술형이라고 하는 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말이 서술형이지 사실은 단답형 문제에 가까웠고요. 이번에 드디어 한 문장, 두 문장, 혹은 서술형 4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3문장까지 여러분들이 문장을 구성해야 하는 그런 표현력까지 평가하겠다는 어떤 출제 의도를 가지고 문제들이 출제된 그런 경향성을 보였습니다. 결국에 서술형 문항은요, 여러분, 감점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죠? 키워드를 내가 넣었다 할지라도 그 키워드를 어떤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키워드는 맞았지만 어떤 조건이나 작성 어떤 원칙에 부합하지 않게 작성했을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비문, 즉 문법에 어긋나게 작성했을 경우, 즉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맞지 않는다던가 맞춤법이나 띄어쓰기에서 틀린다던가 하면 서술형은 어떻습니까? 학생 입장에선 다 맞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점수 받아보면 감점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따라서 주요 서술형 템플릿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서술형 문항이 나왔을 때 진짜 학생의 생각 써봐, 네 생각 써봐 이런 문제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올 수 있는 유형들이 몇 가지 한정적입니다.
5가지 정도의 그 서술형 템플릿을 암기해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장 구조를 외워놓고 그 문장 구조는 고정이지만 어떤 단어들이 그 안에 들어가느냐, 그런 식으로 학습을 좀 해주셔야 감점되는 확률이 줄어들겠죠. 비문을 작성하지 않는 것이 결국에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간 부족 이슈였습니다. 선생님이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에게도 물어봤지만 공통적으로 입 모아서 하는 말이 시간이 너무 부족했어요. 쉬는 시간에 다시 풀어보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시간 부족 때문에 한 문제, 두 문제, 세 문제가 더 깎였어요. 근데 이거 듣고 있는 너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학생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평한 거예요. 그죠? 공정한 게임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 정말 빠르고 정확하게 기계적으로 내가 답을 AI처럼 골라낼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가 지금 시험 현장에 들어갔는데 그 지문을 다시 읽고 있다? 이미 첫 단추부터 잘못 꿰고 있을 확률이 큽니다. 그냥 모든 지문의 내용들이 머릿속에 다 입력된 채로 시험장에 들어가는 것이 내신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그걸 해가셔야 되고요. 이제 선덕고 같은 경우에는 시험 범위가 너무 많죠. 국어 시험 범위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걸 얼마나 반복해서 훈련해서 머릿속에 암기된 채로 들어가느냐, 그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 중간고사의 시험 범위였던 동동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동동을 떠올렸을 때 머릿속에 월령별로, 그 월별로 짝짝짝 주요 소재들, 중심 소재들이 정리돼 있어야 됩니다. 정월령에서는 냇물이 있었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보리수나무 있었지, 그 보리수나무는 임에게 버림받은 화자의 처지를 비유한 거였지. 냇물은 어땠더라? 냇물은 이제 봄이 돼서 얼고 녹고 변화가 있는데 그와 대비되는 소재로서 임은 왜 돌아오지 않느냐? 나는 왜 항상 혼자 지내는가? 냇물과 화자가 대비되고 있었지? 이런 것들을요, 지금 현장에서 분석하고 있으면 틀렸다는 겁니다. 다 정리된 채로 들어가야 이 시간 부족 이슈에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문법은 단순 암기가 아니라 적용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을 물어보고 있고요. 서술형은 여러분 속도감 있는 문장 구성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객관식은 그냥 찍으면 되잖아. 맞는 말, 적절한 거 찍어주면 되는데 서술형은 어때요? 내가 문장으로 표현해낼 수 있는가 하는 그 능력까지 평가하겠다는 거잖아요. 따라서 한 문장을 구성하는데 20초, 30초씩 걸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정말 기계적으로 아까 외웠던 그 템플릿들을 가지고 키워드만 쏙쏙 지문에서 뽑아내서 답을 5초 만에, 10초 만에 한 문장을 구성해내는 그런 속도감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나 기본적으로, 전반적으로 매우 잘 낸 시험입니다. 선생님이 이 시험지를 학생들에게 탁 전해받고 나서 즉시로 문제를 풀어봤겠죠? 그리고 이제 1등급 컷을 92점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정도 시험 난이도면 92점이겠다. 객관식에 한 3개 정도 틀리는 거죠. 그 정도가 1등급 컷으로 형성되겠다라고 추측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선생님이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과 1대1로 다 대화를 해보니까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 선생님 시간이 진짜 너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 학생들 중에 잘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친구들은 1등급 받겠다 하는 친구들, 그렇게 예상했던 친구들도 92점, 91점, 93점 이 정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학생 입장에서는 이게 까다로웠을 수 있다. 그럼 2, 3점이 결국에 하락하겠다. 이렇게 예측을 했고, 그래서 1등급 컷은 아마 90점, 그리고 2등급 컷은 아마 80점 정도에서 형성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1등급 컷과 2등급 컷이 90과 80으로 나왔다는 것은 적절한 정규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학교 선생님들이 좋아, 이렇게 흐뭇하게 만족스러운 미소를, 그런 표정을 짓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시험 문제 잘 낸 거죠? 적절하게, 적절한 난이도로.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난이도와 출제 경향성은 앞으로 기말고사에도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우리 선덕고 선생님들의 도전정신이 있습니다. 일반고에 비해서 우리 이 자사고, 이 엄청난 우리 대단한 선덕고 시험 문제가 쉬워 보여도 괜찮은가? 그런 부분을 또 생각해 본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추가적인 외부 지문이 한두 개 정도 들어올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지문 같은 경우에 이제 아예 생 외부 지문보다는 그래도 착한 기출에서 학생들이 풀어봤을 법한 그런 작품들을 좀 반외부 지문 성격으로 넣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대비도 너무 방심하지 마시고 학생 여러분의 필요에 따라서 공부해 나가는 점진적인 학습 태도가 필요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주요문항 해설 부분입니다. 네, 이 주요문항 해설 부분은요, 사실 이제 시험도 끝났고 어차피 이제 기말고사 되면 중간고사 시험 범위는 포함이 안 되는데 굳이 들어야 되나 하는 학생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의 수업은요, 이 출제 경향들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가에 대한 방향까지 같이 연결되어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하나를 해설하더라도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문제 해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문제 해설은 사후적이잖아요. 그냥 사후적으로 이래서 답이야. 그런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 여러분이 어떤 학습 태도를 가져가야 되고 앞으로 국어라고 하는 과목을 공부해 나갈 때 어떤 판단 근거들을 지금 내재화해야 하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모범으로서 문항을 해설해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5개의 킬러 문항에 대해서 한번 지금부터 또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으로 선생님이 가져온 문항은요. 바로 서술형 3번 문항이었습니다. 네, 기억나시죠? 결국에 감각적 이미지를 물어보는 문제였고요. 여러분의 감각적 이미지 하면은 바로 머릿속에 시청, 촉, 미, 그 다음 마지막 공감각까지 요 6개의 감각적 이미지가 떠올랐어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시청, 촉, 미 중에서 과연 이 시간의 흐름을 표현했던 자연물, 그 대목은 어떤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했던 것인가를 찾을 수 있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촉각과 청각을 결합한 이미지는 어디에 있었는지 시에서 그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었어야 되겠죠. 선생님이 여기에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번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포함됐었던 22학년도 3월 모의고사의 현대시였죠. 사기 틀린 고풍의 툇마루에라고 하는 작품을 보시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아직 떠오를 기척도 없는 달을 기다린다. 이제 저 감나무 그림자가 사뿐 한 치씩 옮아오고. 그리고 이 대목이 이제 모의고사, 실제 모의고사 기출문제로 어떻게 연계돼서 나왔었냐면 시간의 흐름을 달이 이동하며 그림자를 만들어내는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다. 이런 선지가 등장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졌던 학생이라면 실제 이 시는 어떤 시였죠? 야화송시 유감이었었나요? 그죠? 네, 야화송시 유감에서 달이 떠오르며 그렇게 그림자를 만들어내는 그 장면이 겹쳐 읽어지면서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시간의 흐름을 표현한 대목이었구나 쉽게 찾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학습법이 여러분들이 필요한 앞으로의 국어 공부 방법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페어인이라고 하는 현대소설 속의 문항이었습니다. 아마 제일 어려운 문항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잡아갔어야 하는 대목은요. 바로 보기에 있었던 거부한다와 배우고자 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즉 도영이라고 하는 인물은 쥐로부터 삶의 철학을 배우고자 하는 인물이었고요. 현일이라고 하는 인물은 그 쥐의 삶을 거부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영과 대비되는 인물로서 쥐에 대비되는 고양이의 속성을 가진 사람으로 현일이 묘사되었던 거지 현일이가 고양이로부터 삶을 배우고자 노력했던 것은 아니다 라는 점을 잡을 수 있었어야 4번 정답을 잘 처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참 어려운 문제죠. 이런 이제 보기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보기를 읽고 나면 그 보기에서 준 외적 준거는 사실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즉 보기에서 이렇게 읽어 라고 명령한 외적 준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보기에 위배되는 내용이 나오면 무조건 틀릴 수밖에 없거든요. 이번 문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보기 속에 현일이는 고양이로부터 배우고자 했던 게 아니고 도영이가 쥐로부터 배우고자 했던 것이고 현일이는 그런 삶을 거부하는 존재로 묘사됐습니다. 따라서 현일이가 고양이의 방식과 철학을 배우고자 하는 태도라고 해버린다면 보기에 나왔던 내용과 위배되는 선지가 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포인트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미끼를 먹고 산다 했을 때 이 미끼, 과연 무엇을 지칭하는 것인가를 읽어낼 수 있었어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미끼라고 하는 표현으로 좀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설명을 했지만 소설의 진짜 대목을 읽었던 학생은 이 미끼를 뭐라고 패러프레이징해서 읽었어야 됐냐면 바로 개미, 구렁이였었나요? 아니, 지렁이였었죠. 지렁이에 그 달라붙은 개미들을 떨구어 먹는 그 장면을 보고 개미가 쥐덫에 걸린 상태로도 미끼를 먹는 그 모습이 이렇게 은유적으로 결합한 거구나. 그래서 도영이라고 하는 인물은 그 미끼를 먹고 사는, 왜? 끝까지 비굴하게라도 내 생명을 이어가고자 하는 쥐의 신념을 배우고자 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해서 읽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했던 문제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요. 이제 문법 문제였습니다. 우리 최소 대립상을 찾는 문제였었는데요. 최소 대립상은 이제 양적 대등성과 질적 대등성이라고 하는 내용을 보기에서 설명을 해줬고 그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는 것이었는데 결국에 중요한 건 이것들이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모음으로 시작하는 음절, 즉 초성에 이렇게 이응이 오는 경우 이런 것들이 있죠. 얘네들은 자음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모음으로 시작하는 음절이라고 합니다. 즉 의문의 개수가 2개가 아니라 1개로 세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를 판단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변별력을 주었던 문제였죠.
그래서 I와 B, I는요 하나, 두 개, 의문의 개수가 두 개고요. B도 두 개이기 때문에 기억은 고려한 게 맞습니다. 양적으로는 동일하지만 니은을 고려하지 않았다. 왜죠? 모음과 모음이고 자음과 모음이기 때문에 일치가 안 되네. 그래서 둘은 최소 대립상의 관계가 아니야 라고 하는 거 찾을 수 있었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운소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 나와 있었죠. 근데 운소가 뭔지를 몰라. 그럼 풀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운소는 비분절 음운이라고 해서 그 길이죠. 음절의 그 음운의 길이. 눈이라고 길게 발음할 것이냐, 눈이라고 짧게 발음할 것이냐에 따라서 그 단어의 의미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그 개념. 운소도 음운에 포함되는 개념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는 학생들만 문제를 풀 수 있었을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중모음에 대한 이견. 이거 참 까다로웠는데요. 이 열입니다. 열. 이 열이라고 하는 애는 어떤 사람들은 이 여라는 이중모음의 개수, 이중모음을 음운의 개수가 두 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단모음 플러스 단모음이 결합해서 이중모음 하나가 있는 거야 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그냥 아니야 이중모음도 음운이기 때문에 그냥 음운 하나로 볼 거야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떤 걸로 보든지 관계없이 5번이 정답 처리는 됩니다. 왜냐하면 얘로 보는 사람들은 자 음운의 개수가 얘는 한 개, 두 개, 세 개, 그 다음에 철도 한 개, 두 개, 세 개죠. 그렇기 때문에 열과 철은 기억은 동일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얘네들은 열과 철은 지금 니은 때문에 최소 대립상이 안 되는 거야 라고 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열하는 이중모음 그냥 음운 하나로 보자 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 두 개로 보겠죠, 음운의 개수를. 근데 철은 음운의 개수가 세 개였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그럼 기억 때문에 열과 철은 최소 대립상의 관계가 아니야 라고 보겠죠. 그래서 어떤 견해를 따르더라도 기억 또는 니은인 거예요. 기억 아니면 니은 하나만 나와줘야지 기억과 니은을 모두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 두 가지 견해가 짬뽕된 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선지로서 5번 정답을 처리해 줄 수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였죠? 자, 그 다음 문제는 바로 된소리 대기를 찾는 문제입니다. 잠시만요. 지우개 좀 가져올게요. 자, 요 된소리 대기 찾기 문제도 참 까다로웠던 게 대충 된소리 대기가 뭔지는 알고 있지만 이렇게 찾아보라고 하면 또 하나씩 안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틀린 학생들이 많을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이제 다 찾아보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참 이런 거 너무 사후적이잖아요, 해설이. 왜 이거 못 찾았니? 공부를 열심히 했어야지. 이런 얘기밖에 못 하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선생님이 뭘 이 문제에서 말하고 싶냐면 지금 이렇게 노란색으로 처리되어 있는 부분들, 얘네들을 못 찾았을 확률이 크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럼 얘네들의 공통점은 뭘까라고 했을 때 결국에 여러분들이 된소리 대기의 조건을 정밀하게 확인하지 않은 겁니다. 정말 정밀하게 확인을 해야 돼요. 그냥 국밥, 국밥 된소리 대기네, 넘어가.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은요, 선덕고에서 절대 좋은 성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하나 정말 학자적인 자세로, 학자처럼 학구적인 자세를 가지고 하나하나를 정밀하게 연구해내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하면서도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을 던지면서 얘는 왜 이래? 쟤는 왜 이러지? 하면서 그 자기만의 어떤 단권화된 교재를 머릿속에 착 만들어낼 수 있는 학생들만이 선덕고에서는 변별력을 가진 시험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된소리 대기의 조건이 때로는 상식과 위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신기 전에 신기는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지만 신견은 일어나면 안 됩니다. 왜 신기는 일어나는데 신견은 일어나면 안 되냐, 이런 것들을 사실 여러분들이 시험 현장에서 분석하고 있거나 그런가 안 그런가 헷갈리고 있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시험을 보러 들어가기 전에 신기다와 신따 그 두 개의 차이를 공부한 상태로 들어갔어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1등급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감 받침 니은 미음 뒤에 디귿 시읒 지읒은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기 때문에 신따의 신, 이게 어감 받침 니은이죠. 그 뒤에 기억이 왔어. 여기 기억을 안 썼네요. 근데 기억이 와도 된소리 대기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신기어하고 기가 붙었잖아요. 이 신견은 신기어의 준말이잖아요. 이때 기는 피동사동의 전미사 기가 되기 때문에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 예외적인 조건이잖아요. 얼마나 정밀하게 분석하고 파악하고 시험 현장에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얘를 맞출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결정되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학교 선생님들이 조금 뭐랄까 친절하시다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이거 너무 어려울까봐 힌트로 얘를 사실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 신따, 얘네들은 된소리가 일어나. 그 다음에 감따, 감기, 얘도 일어나. 근데 감기고 하면 갑자기 안 일어나거든요. 얘를 누가 감기고라고 발음하겠어요?
우리 상식적으로 얘는 감기고라고 발음하잖아요. 얘는 왜 된소리대기가 안 일어나지라고 했을 때 뭔가 학교 수업에서 피동사동전미사 기는 안 일어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하는 학생들 있었을 수 있습니다. 너무 잘했어요. 그런 학생들은 그렇다면 이 신겨도 신기어의 준말이기 때문에 된소리대기가 일어나지 않겠구나 유추했을 가능성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푸는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사이시오튀, 이렇게 사이시오튀에 된소리대기가 일어나는 조건, 이런 것들 파악할 수 있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자어 리을, 열사의 리을, 한자어에서는 리을 뒤에서도 된소리대기가 일어난다는 거, 이런 정밀한 조건들을 아주 정밀하게 확인했던 학생들만 좀 제대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피어죠. 피어라고 표기했을 시 가능한 발음 두 개와 펴라고 표기했을 시에는 어떤 의문 변동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그 세 가지의 경우를 찾아내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서술형 문제였기 때문에 주어진 조건 하에 여러분들이 답을 쓰셨어야지 이상한 것들을 쓰면 다 감점됐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첫째 문장에서는 피어와 피여로 발음될 수 있다, 이렇게 적어주셨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에서는 그 중에 의문 변동이 일어난 발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모든 발음 방법이니까 두 개를 적어주시고, 그 중에서, 이 두 개 중에서 의문 변동이 일어난 의문 변동 뭐냐, 이거죠. 그래서 피여는 이렇게 시작해야 되겠죠. 두 번째 문장은 피여는 뭐가 일어났냐라고 했을 때 구체적인 명칭을 밝혀주라 그랬어요. 설명하지 말고 이름을 써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반모음 첨가가 일어났다, 이렇게 반모음 첨가라고 하는 구체적인 명칭을 정확하게 제시했어야 감점되지 않았을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펴로 표기했을 때에는 반모음 화, 그죠? 요 이가 반모음 이로 바뀌면서 여라는 이중모음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반모음 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구체적인 명칭을 써주셔야지 반모음으로 교체되었다, 아니면 교체라고 했는데 축약되었다, 이런 식으로 썼으면 다 감점되는 문제였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개의 킬러 문항,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국어를 공부해 나가야 하는지, 어느 깊이와 어느 수준까지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기준을 정하고 잡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PPT입니다. 얘네들은 뭐냐면요, 킬러 문항까지는 아니었지만 좀 재미있는 선지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을 통해 좀 앞으로 가져갔으면 좋겠는 어떤 문제풀이 방법들을 잘 보여주는 그런 모범적인 선지들을 몇 가지, 이렇게 4가지만 딱 뽑아왔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 3번 문제의 3번 선지였습니다. 이 부분은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이 인물간 갈등을 묘사한 소설이 아니었지? 이걸 잡을 수 있었어야 됐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한 학생들은 앞에 부분이 너무 맞아, 그러면 뒤에 부분도 왠지 적절해 보이는 어떤 심리적 효과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에 낚시당해가지고 답을 체크하지 못했을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국어 문제를 풀 때에는 항상 앞에 부분, 뒤에 부분을 둘 다 체크해줘야 된다는 거, 그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의 5번 선지입니다. 4번 문제의 5번 선지는요, 자, 보기에서 여러분 육체와 정신이 병든 모습이다 라고 정의를 해줬어요. 아까 선생님 뭐라 그랬죠? 보기는 외적 준거다, 이렇게 읽으라는 기준을 명시한 것이다. 그럼 그대로 읽어줘야 되는데 5번 선지 보세요. 육체가 병든 현대인들의 모습을 드러낸다. 어때요? 적절합니다. 육체와 정신이 병들었다 라고 했을 때 이 와는요, 어떤 관계냐? and 관계입니다. A and B. 그랬을 때 A가 병들었다, 맞는 거예요. B가 병들었다 해도 맞아요. 그런데 어때요? 육체 또는 정신이 병들었다 라고 or, 육체거나 정신이 병들었다, 이렇게 or의 관계로 나왔을 때는 어때요? 육체가 병들었다 이러면 틀리죠.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는 국회의원이면서 농구선수야. 그러면 and 관계죠. 국회의원이면서 농구선수야. 그럼 그는 국회의원이다 하면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근데 그는 국회의원이거나 농구선수야. 그랬을 때 그는 국회의원이겠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이렇게 and와 or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A and B가 병들었어? 그랬을 때 A가 병들었어? 맞는 말입니다. 적절한 선지거든요. 여기에 낚시당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당연해 보이는 선지도 꼭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실제 구절을 확인해라. 직접 확인해라. 이 얘기는 왜 써놓은 거냐면 이 4번 선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이제 기억으로만 풀려고 했던 학생들은 너무 적절해 보이는데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면 시골 신사가 실제로 노파를 좀 업신 여기거든요. 그죠? 그리고 시골 신사가 노파에 대해서 냉소적 시선을 보인다고 보기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은 본문에도 부합하고 보기에도 부합하니까 너무 적절해 보이는 것 같은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 이 글을 업신여겼다라고 하는 대목을 그 본문에 직접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시골 신사가 노파를 업신여기는 장면이 아니라 시골 신사가 노파를 업신여기고 있는 걸 보면서 그 시골 신사를 업신여기는 구보의 마음과 심리를 표현했던 대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낚시 문제를 당하지 않으려면 꼭 이런 문제풀이 태도가 필요하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19번 문제 3번 선지입니다. 얘도 마찬가지인데요. 하강의 이미지를 통하여 대상의 역동적인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 표현 기법이 있는지 없는지 앞에 것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앞에 거를 통해서 이 뒷부분의 효과까지도 실제로 시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정답을 제대로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20번 문제입니다. 20번의 1번 선지. 얘도 좀 까다로운 선지 중에 하나였거든요. 시어 섞어 읽지 마라. 이거 무슨 뜻이냐면 실제로 그 윤동주의 쉽게 쓰여진 시를 보시면 미래의 이상이 반드시 오리라는 그런 확신, 미래에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은 드러나요. 근데 그 확신이 어떤 시어에서 드러나는 거냐면 시대처럼 올 아침이라고 하는 시어에서 드러나죠. 반드시 아침은 시대처럼 오고 말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이 드러나는데, 자, 저 기억 부분은 시대처럼 올 아침에 밑줄 그어져 있지 않았죠. 그 위에 있었던 대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어와 이 시어를 섞어 읽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거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 포인트, 문장의 주어를 꼼꼼히 확인해라. 무슨 말이냐면 그래, 만약에 올 아침에 기억이 되어 있었다고 한번 쳐봅시다. 그렇다고 해도 1번 선지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주어가 들렸습니다. 화자가 미래의 이상을 실현시키겠다는 겁니까? 그런 뜻은 아니죠. 반드시 광복의 그날, 시대처럼 그 아침은 오고 말 거야 라는 확신은 들어있지만 그 미래, 그 이상이 화자가 실현시키겠다. 나로부터 시작될 거야. 이런 확신이 드러났던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시어 섞어 읽지 말고, 두 번째는 문장의 주어와 주체, 누군지 꼼꼼하게 확인할 것,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네, 선생님의 수업을 그래도 한 3분 정도 홍보를 좀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5월 11일부터 이제 기말 대비반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후 2시부터 6시 수업이 하나가 있고 6시부터 10시 수업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필요에 따라서 또 스케줄에 맞춰서 수업을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수업 관련 상담은 우리 필가수 학원으로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기말고사를 좀 빡세게 대비해서 이번 중간고사 성적보다 올려보겠다. 앞으로 내가 3년간 국어 공부를 그래도 열심히 하면서 수험생으로서 학생으로서 좀 실력을, 근본적인 실력을 끌어올려보고 싶다 하는 학생들, 선생님과 함께 국어 공부해 나가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선생님 수업의 특징입니다. 이런 것들 하고 있고요. 그냥 눈으로 좀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의 자체 교재들, 그다음에 여러분 잘 풀어보셨나요? 선생님이 선덕고 중간고사 일주일 전에, 그죠? 요 이제 미니 모의고사 제작해서 학교에 뿌렸었는데 이런 것들 이제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믿고 저 선생님과 뭔가 수업하면 왠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는 그런 믿음, 그런 확신, 그런 가능성,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학생들이 있다면 선생님과 함께 5월 11일부터 수업해 나가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요거는 이제 선생님이 이제 학생 1대1로 그 학생의 성적, 그 다음에 또 선생님과 그 학생이 상담했던 내용들, 그 다음에 과제 점수 매주 누적시킵니다. 그 다음에 매주 리뷰 테스트 보거든요.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서 시험분 그 리뷰 테스트 점수,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뭐 배웠고 다음 주까지 과제가 뭔지 이런 것들 차곡차곡 누적시켜서 정리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매주 학부모님들께 발송해 드리기도 하고요. 학부모님과 그런 부분들 공유하고 또 학생들과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 그냥 단순히 수업만 하고 땡 끝나는 강사가 아니라 정말 학생 한 명 한 명을 정말 3년간 책임지고 이 학생의 실력 성장을 도와줄 수 있는, 그래서 목표 점수에 도달할 수 있게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강사가 되고 싶습니다. 선생님이 하는 이런 수업들, 또 관리 어떤 방법들, 그 다음에 교재들 잘 준비해 놓고 커리큘럼부터 컨텐츠, 교재들 잘 준비해 놓았으니 선생님과 함께 수업해 나간다면 또 이번 기말고사 때 더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촬영하는 것으로 하고요. 질문이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으면 댓글이나 그 다음에 여기 전화번호 통해서 연락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